현대그룹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작고하신 고 정주영 회장님께서 현대그룹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만들어진 시점은 1967년이에요. 전쟁 이후에 굉장히 가난했던 나라였던 시절이죠. 그러면서 1946년에 현대자동차 공업사 간판을 걸고 자동차 수리를 시작을 하게 돼요. 생산 기술이 없어요. 근데 자동차 회사는 만들었는데 뭐 어디서 가지고 오지? 포드하고 정말 합작합의가 됐습니다. 합작을 해서 그러면서 첫 번째 생산한 차가 바로 뭐다? 코티나라는 차를 생산해요. 그런데 국산 자동차를 만들겠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최초의 고유 모델 포니가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80년대에 굉장히 많은 차들을 내놔요. 그래서 이때 나온 게 뭐 엑셀, 중형차 소나타, 그리고 나중에 이제 풀리면서 대형차 그랜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1997년에 이제 아시아 금융위기, 한국이 굉장히 엄청난 일들을 겪게 되죠. 이 IMF는 두 가지 점에서 현대자동차에게는 다른 의미로 다가가요. 하나는 기아차를 인수했기 때문에 이게 신의 한 수가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시점에서 정주영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정몽구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2000년 3월 달에 왕자의 난이라는 게 벌어져요. 정몽구 회장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이게 이제 옛날에 현대전공이죠. 자동차 전문 그룹을 포함해서 10개 계열사를 가지고 현대그룹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하게 돼요. 이렇게 드디어 본격적인 정몽구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 정몽구 씨가 현대차를 이끄는 수장이 되면서 현대의 목표를 내놔요. 그때 나온 게 글로벌 시장에서 강자가 되겠다. 그리고 전기차 할 수 있다. 수소차도 얘기하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도약하겠다.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중요한 글로벌 카 메이커가 되겠다. 이런 비전을 내세운 거죠. 특히나 미국 시장에 정말로 제대로 된 깃발을 꼽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미국 시장에서 과거에는 소형차, 싼 차, 이런 이미지였다면 갑자기 최고급 세단을 내겠다, 이런 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집중했던 게 뭐였냐면 SUV를 개발해서 여기에서 승부를 봐야겠다. 그런데 정몽구 씨가 과거에 갤로포를 개발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SUV에서 승부를 보겠다라는 게 좀 더 가까운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SUV가 핫하게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SUV 중에서 산타페예요. 이 산타페는 1999년에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됐는데, 이때 공개 당시부터 굉장히 센세이셔널을 했습니다. 완전히 미국 시장을 겨냥한 차였어요. 이 디자인이 울퉁불퉁 몸매의 바디라인을 가진 산타페가 처음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독자 개발한 SUV인데요. 이게 기존의 방식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디자인만이 아니에요. 가볍고 실내 공간이 넓게 쓸 수 있어서 인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모노코크 방식이라는 거예요. 별도의 하부 프레임 없이 차체가 하나로 이어져 있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미국에서 생산되는 SUV보다는 좀 가벼워요. 그러니까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기존의 SUV를 몰던 것보다는 완전히 다른 느낌. 그리고 이렇게 산타페가 1세대 산타페가 잘 되니까 2세대, 3세대 이런 차종들로 계속 산타페가 나옵니다. 2007년에 최고의 SUV 1위를 차지를 했고요. 2008년에 최고의 차에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첨단 안전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차체에 반영이 되면서 2008년에 미국의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에서 선정한 최고 안전한 차에 뽑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산타페의 성공이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에게 굉장한 자신감을 불러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2005년에 드디어 미국에 양산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2005년에 알라바마주 몽고메리에 공장을 세우죠. 이게 수출이 아니라 이제는 자체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생산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생산을 한다는 건 단가 경쟁력이 좀 더 올라가는 거고, 당연히 AS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잘 안착을 했고, 미국의 다른 시장에 대한 공략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유럽과 아시아 신흥시장에 이제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체코의 공장, 중국 공장, 인도에도 공장을 더 증설을 하게 되면서 글로벌화를 가속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3대 생산 기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말고 인도, 중국, 터키. 여기서 각각 뭐 월 최다 판매 신기록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열심히 나가요. 중국에서 한때 최고의 자동차 브랜드로 인정받기도 했었어요. 지금은 뭐 완전히 중국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지만 뭐 계속해서 양산 능력도 늘려가면서 수출도 많이 해서 1000만 대 수출로 한국 수출 역사 신기록을 만들기도 합니다. 뭐 한국에서는 뭐 기아, 현대차가 합쳐져 있으니까 더 이상 다른 회사를 생각할 여지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성공했고 글로벌 전략도 통했던 거예요. 이러면서 현대차가 정말로 글로벌 브랜드로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게 되고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대를 거치면서 현대차가 세계 총 생산량으로 따지면 6위에 진입을 하고 매출 100조의 시대를 젖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많이 팔았다고, 아니 뭐 한 20년 전에 많이 팔았다고 지금 잘 나가는 회사야, 요즘은 이렇게 말하기에는 뭐 너무나 시장 상황이 빠르게 변하죠. 그래서 어제 잘 나갔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망하기도 한다는 걸 우리가 망한 기업사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잘 나갔을 때 미래를 잘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의 현대차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몽구 시대가 도래하면서 글로벌로 잘 되겠다, 그리고 기술의 현대차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그 기술이라는 게 미래에 필요한 기술들을 일찌감치 준비하겠다라는 그런 비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준비들이 상당히 일찍 시작이 됐었습니다. 2009년에 수소 전기차가 여수에서 처음으로 시범 운행이 돼요. 이 수소 전기차를 굉장히 일찍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 수소차가 쓰여져서 뭔가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찍부터 준비해서 계속 그런 기술 역량들을 축적해 오려고 하고 있었던 거고요. 수소 말고 전기차도 역시나 일찍부터 준비를 해서 투자를 하고 역량을 축적을 해왔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자동차 부분에서 현대자동차가 세계 10대 엔진에 2번이나 선정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어요. 이런 의사결정을 하고 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결국은 상당한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2004년 최고의 CEO로 비즈니스 위크가 정몽구 회장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 파이낸셜 타임즈가 현대차의 대약진 뭐 이런 것들을 보도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현대가 국내 최초로 자동차용 연료 전지 개발과 연료 전지 개발을 위한 조직들을 굉장히 일찍부터 만들었고, 그것이 쭉 이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SUV로 대단히 히트를 쳤는데 그 다음에 하고 싶었던 게 뭐겠습니까? 좀 더 고급차, 프리미엄 카에서 승부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2003년부터 뭘 했냐면 프리미엄 차를 기획을 해요. 그게 프로젝트 BH예요. 그래서 여기에 BH, 벤츠 헌터라는 별명이 붙었는데요. 약 4년 정도의 프로그램 개발 기간을 동안 5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2007년에 처음으로 뭘 내놓았냐면 프리미엄 세단, 바로 제네시스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 프리미엄 차를 만들어내는 데까지 현대차가 거의 집착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 그냥 소형 주경 뭐 SUV 이런 데에 만족하고 바로 그냥 전기차로만 갈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고급차에 집착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고급차 시장이 국내에서도 성장을 하고 해외에서도 성장을 하기 때문이에요. 소득 수준이 높아지니까 한국에서 사람들이 점점 중형차, 대형차를 만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만들어진 건물에 주차장에 가면 주차하는 간격이 너무 좁다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차를 문을 열 때 잘 못 열잖아요. 그게 이제 차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중대형차를 선호를 해요.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뭐 유럽이야 소형차를 많이 타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옛날부터 큰 차를 많이 탔고요. 다른 신흥 시장에서도 소형차보다 중형차 시장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 크기만이 아니라 좀 더 고급스러운 차를 타고 싶다는 거죠. 작더라도 고급스러운. 미니 같은 경우가 그런 예가 되겠죠. 한 대를 팔아도 그리고 더 많이 남는 시장이 바로 고급차, 프리미엄 시장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브랜드 가치가 달라져요. 왜 토요타가 렉서스가 있느냐? 왜 벤츠는 여전히 벤츠인가? 이 브랜드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차를 만들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전 세계 시장에서 맞짱을 뜨려면 폭스바겐이라도 맞짱을 떠야 되고 토요타, 벤츠 이런 데 맞짱을 뜨려면 벤츠급의 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리미엄 카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989년 이충구 전 현대차 사장은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1989년 미국 시카고 모터쇼에서 렉서스를 처음 봤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 서너 달 지나 겨우 한 대를 구해서 남양연구소에 가져왔고 엔진이 돌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하더라. 현대차 내부에서 럭셔리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여건은 좋지 않았다. 이런 인터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타도 벤츠랑 맞짱을 뜨려니까 렉서스가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도 이런 차들과 맞짱을 뜨기 위한 차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이 뭔가 현대차에서는 후발주자들에게 드러나는 특징, 목표를 넘어서는 어떤 집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프로젝트 BH가 벤처헌터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연구원들이 정말 강한 집념이 있었다고 그래요. 누가 시켜서 그렇다기보다는 정말 저 고급차, 남들이 말할 때 그 고급차, 프리미엄 카를 따라잡아 보고 싶다라는 그 집념이 있어요. 현대맨들의 노력이라는 게 정말 엄청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물로 나온 게 한국 최초의 뭐 럭셔리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제네시스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차 중에서는 한국차 최초로 북미 올해의 차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현대차를 럭셔리 반열에 올려놓을 놀라운 차, 뭐 이런 평가가 여러 미국 매체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슈퍼볼 메인 스폰서로 현대차가 참여하기도 했고요. 제네시스 등 4개의 차종이 미국에서 2011년 가장 사고 싶은 차로 선정이 될 정도로 처음보다는 지금 굉장히 많이 인정받고 소비자들이 갖고 싶은 차로 올라선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때가 2010년이 딱 그 정몽구 회장이 취임 10주년이 되는 해예요. 10년 만인 2010년에 드디어 포드를 제치고 세계 완성차 판매 5위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요거는 이 10주년에 맞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아마도 직원들이 엄청 노력했을 것이다. 네, 현대차가 지금은 다 좋아져서 성과 잘 나오니까 우리가 막 이런 얘기하고 박수치고 하는데요. 그 전에도 위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현대차 흉기차다, 현대차 외국에서 죽 쓰고 있다, 기아차 인수한 게 결국은 독이 됐나, 옛날에도 이런 욕 많이 먹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대차 위기다. 아니, 한국은 위기가 없는 해가 없어요. 이래서 위기, 저래서 위기,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데 일단 2005년과 6년 사이에 위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이때는 원화가 굉장히 강세였어요. 이게 이제 금융위기 오기 전이에요. 그때도 위기라 그랬어요. 기아차와 현대차 간에 중복 개발비가 들어가면서 현대차, 기아차가 나름 경쟁 관계이고 보완 관계인데 뭔가 정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아차가 이제 적자를 나타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브랜드의 정체성이 좀 모호하다. 현대차가 분명히 과거보다는 좋아졌어. 차가 기술적으로도 더 좋아지고 이미지도 좋아졌는데 뭔가 여전히 애매한 상태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무슨 브랜드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명품도 아닌 것이 실리적이고 괜찮은 디자인이라고 하기도 뭐한 그냥 어정쩡한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런 브랜드들이 잘 망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원화 강세니까 수출도 잘 안 되고 이러면서 위기 징후가 오면서 앞뒤로 현대차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방만해졌다,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체질 개선을 하자라고 해서 대대적인 혁신 전략을 여러 개를 내놔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디자인을 강화해 글로벌 디자인 및 브랜드 경영을 하겠다 라고 내놓은 거예요. 디자인이 곧 브랜드로 연결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 제일 약점이 뭐냐? 디자인을 계속 외주를 주다 보니까 디자인이 이미지 통일성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때 디자이너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영입된 인사들을 파격적인 대우,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많이 해요. 그리고 혁신 전략이라는 건 공정을 단순화하거나 기술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원가 절감을 하면서도 제품이 좋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원가는 절감을 하는데 기술은 높이고 품질은 좋아져야 되는 이런 혁신들을 계속 강화하면서 품질 경영, 그리고 파워트레인, 엔진, 변속기 성능을 대대적으로 개량하는 작업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좋아지면 전 세계에 있는 이제 양산 공장들에서 이게 다 적용이 되면서 해외 생산 능력, 생산성도 좋아지고 제품도 좋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10년에 탑5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런 2005년에서 7년 사이에 요런 위기를 극복한다고 했더니 2008년은 뭐가 터집니까? 금융위기가 오죠. 금융위기를 굉장히 심하게 겪은 데가 미국 시장이잖아요. 미국 시장은 중요한 시장인데, 그래서 여기서 나온 프로그램이 바로 뭐예요?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이 이때 나가면서 이게 마케팅으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례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정말 현대차가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이런 보상 프로그램을 내놓습니다. 이게 정말로 회자가 많이 됐어요. 이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은 굉장히 독창적이면서도 과감한 역발상이었다. 오히려 위기에서 기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때 막 딜러망도 굉장히 확대를 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2005년, 6년, 7년의 위기를 겪으면서 뭔가 체질 개선을 하는데 2008년의 위기에서는 위기가 기회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과감하게 북미 시장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러고 나서 미국 시장이 또 좋아지잖아요. 이 위기를 겪고 나서 그때 현대차가 정말 대약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위기는 기회다라는 전략이 해외 다른 시장에서도 대충 비슷하게 들어가요. 그러면서 해외 시장 전체적으로 2009년에서 12년 사이에 점유율이 대폭으로 올라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그렇게 극복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건 맞는데요. 그 사이에 지역별로는 희비가 굉장히 교차가 돼요. 중국에서도 한때는 정말 잘 나갔어요. 아반떼가 중국 시장에서 그렇게 잘 됐거든요. 그래서 뭐 차 내놓은 지 11개월 만에 중국 자동차 시장 내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뭐 중국에서 뭐 현대차 싱싱 뭐 이런 보도 나옵니다. 잘 나갈 땐 또 잘 나갔는데 2017년에는 우리가 정말로 사드 때문에 한한령이 나오면서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폭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는 바로 시장이 죽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뭐 엔진 결함 리콜이 붙고 또 과잉 생산 능력이 뭐 덫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은 줄어드는데 양산 능력은 늘려나고 이런 게 다 한꺼번에 오면서 글로벌 시장이 한쪽이 잘 되면 한쪽이 내려가고 뭐 이런 식의 엎치락 뒤치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시장들을 그렇게 많이 어느 정도는 넓혀놨기 때문에 한 시장이 내려가더라도 다른 시장에서 커버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특히 뭐 동유럽이라든가 유럽, 뭐 북미뿐만 아니라 뭐 인도 시장, 터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이런 데에서 잘 되면서 서로 간에 동시다발적으로 달되지 않더라도 포트폴리오가, 지역적 포트폴리오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글로벌 전략이 잘 구축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위기는 기회다. 이걸 잘 실천해서 극복한 셈이고요. 다른 또 한편으로는 현대차에게 유리한 지점이 하나 있었는데 2008년 그 금융위기 때 다른 경쟁사들이 더 안 좋았어요. 원화는 또 약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 시장 환경상으로 보면 현대자동차가 약간 유리한 국면이 있었다. 두 번째는 혁신이 점점 사라진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통상 이 자동차는 5년 주기로 디자인 철학, 파워트레인이 변경된다. 그 자동차 프레임도 바뀌고 또 신기술도 들어가야 되고 프로덕트 미스 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 5년 주기로 바뀐다라는 이제 자동차 산업 내에서의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런 신차 전략들은 자동차 회사의 경쟁력의 핵심적인 부분이죠. 아까 말씀드린 건 글로벌 시장의 환경 변화에 뭐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느냐라는 시장을 위주로 본다면, 지금 말씀드린 건 현대자동차 내부에서 혁신이 줄어든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SUV도 뭐 산타페는 잘 나가는데 그 다음에 신차 반응이 뭐 별 볼 일이 없더라,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이때 그 옛날에 이제 인터뷰를 했던 미국 판매 담당자의 인터뷰를 보면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한 문제일 것으로 보는데 본사 경영진은 정말 세단에 집착했다. 미국의 생산 부서와 마케팅 부서는 더 많은 트럭과 더 많은 SUV를 원했는데 경영진을 설득하는 것이 극히 어려웠다. 이때 뭐냐면 현대차가 너무 프리미엄 세단에 막 집중하는 거예요. SUV는, 시장은 SUV를 원하는데 야, 우리는 프리미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리미엄에 뭐 거의 집착할 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뭐 현대 기아차가 이대로 주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때 이런 기사가 또 엄청나게 나왔어요. 앞부분은 시장 환경 때문에 그런 위기가 나왔다면, 요거는 자체적으로 느슨하다, 뭐 쉽게 벌었다, 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도 지금은 상당수 많이 극복이 돼서 현대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바뀌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몽구 시대가 끝나고 지금은 정의선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리더십도 바뀌고 시장 분위기도 바뀌었습니다. 정몽구 회장이 건강학과로 물러나면서 정의선 부회장이 이제 진두지휘를 하는데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내면서 요즘은 정의선 부회장의 리더십 이렇게 쳐보면 엄청나게 기사가 많이 떠요. 그리고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합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 뭐 대표적인 사례죠. 이런 점에서는 아버지인 정몽구의 한전 부지 인수합병 과 굉장히 비교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동 한전 부지는 뭐 일단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 좋은 평가를 뭐 어떤 식으로든지 내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과연 땅을 사는 게 중요했느냐라는 이야기는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를 의식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의선 부회장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큰 돈 들여서 인수를 하게 되죠.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어찌됐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신기술을 가진 회사들을 인수하거나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모여서 지금의 현대차가 보여주고자 하는 미래 비전은 바로 이런 거죠. 미래 비전이 있는 모빌리티 회사로 도약을 하겠다. 그래서 프리미엄 차를 더 많이 팔면서 수익성을 강화해야 되고 또 SUV 제품 위주로 미국에서 포지셔닝 된 그런 포트폴리오를 좀 더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높은 걸로 바꿔가면서 제네시스 중심의 프리미엄 럭셔리를 좀 더 늘려가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계속 지금까지 나왔고 앞으로 계속 나올 차들이 좀 더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외 시장에서 존재감을 더 많이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시장에 있어서는 지금은 뭐 현대차가 뭐 더 이상 어떻게 노력을 하기 어려운 지점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건 두 가지 요인이 있겠죠. 하나는 이제 사드 배치 이후로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 혹은 거부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중국에서 중국 전기차가 확산되면서 다른 내연차들이 잘 안 팔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뭐 소비 시장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반전을 일으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중국 시장을 내다버릴 수는 없겠지만 당분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으로 찾아본 데는 아마 동남아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현대차는 전기차를 잘 만드는 회사로 이미 자리매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폭스바겐보다는 훨씬 더 전기차에서는 현대차가 앞서 있지 않냐. 과거 오랫동안 전기차를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배터리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협력해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죠. 그래서 코나 아이오닉 전기차 트럭, 포터 같은 전기차 트럭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첨단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가 다른 어떤 경쟁사보다는 미래의 리더다라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그동안 정말 최약체라고 평가받았던 동남아 아세안 시장을 집중 공략을 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에 지금 공장을 세워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동남아시아에서 현대차는 정말 존재감이 없어요. 국가별로 조금 다른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92%를 일본차 브랜드가 가지고 있으니까 현대차는 뭐 어쩌다가 뭐 외교관들이랑 차고 다니는 차 정도라고 할까요? 예, 그 정도로 존재감이 없었는데 이제 공장을 세우면서 굉장히 많이 공을 들여서 지금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서 점유율이 1위죠. 유일하게.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더 올릴 것이냐. 그리고 최근에 인도에서 또 GM 공장을 인수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보더라도 여러 지역에서 약진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시아에서 인도와 베트남을 빼면 정말로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앞으로 그로우스가 얼마나 나오느냐 그것이 글로벌에서 좀 더 판매 대수를 늘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야 동남아에서 팔면 얼마나 팔아가지고 거기서 돈이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으실 수 있는데요. 차량 대수로만 보면요. 토요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차를 많이 파는 지역이 동남아입니다. 뭐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는 토요타가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중국 전기차가 해외 시장을 확장을 하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서는 아무리 지금 현대차가 앞서서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점차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올해 연달아서 코로나 위기와 공급망 문제들을 다 극복을 하고 현대차가 정말 놀라운 성과들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시가총액 주가가 너무나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우리 마음에 들지는 않는 거죠. 오히려
성과가 좋다고 발표가 나면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왜 빠지냐 뭐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는데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쟁사들하고의 주가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성과는 너무 잘 나왔는데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주가 비교 그래프를 그리면서 테슬라는 뺐습니다. 테슬라를 저 그래프에 넣으면요, 나머지 메이커가 다 이제 뭔가 쩌리가 되어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어요. 어쨌든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3위인데 시가총액은 좀 안습이고 저평가되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를 하면서 전동화 이런 부분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2003년 인베스터 데이 때 3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고급화, 고성능화, 전동화.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10년 동안 109조 원을 투자를 하는데 전동화에 35.8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전동화가 중요한 과제라는 거죠. 현대차는 하나의 회사이기도 하지만 현대차 그룹이라는 걸 보면 굉장히 그 안에 여러 개의 관계사와 계열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완성차 업체로는 뭐 현대차와 기아차가 있는 거고요. 차를 만드는데 뭐 문짝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는 게 철강이잖아요. 그래서 현대 스틸, 현대 BNG 스틸 등 철강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건설은 과거에 건설을 다시 인수를 해서 현대 왕국을 재건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현대 건설사를 다시 인수를 해서 가지고 왔죠. 그리고 자동차하고 연계되는 이제 부품사들이 있죠. 현대 모비스, 현대 위아 이런 회사들이 쭉 있고요. 그리고 뭐 금융 부분은 현대 캐피탈 이런 데가 이제 뭐 차 살 때 관련된 부분인데 그래서 금융 부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물류에서 글로비스, 그다음에 차량 만드는 로템 이런 회사들이 다 현대 관계사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요, 자동차를 만들고 운송하고 이런 모든, 그리고 또 부품을 실어 나르고 해외 연결망을 다 가져가는 관계사들을 가지고 있는 그룹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내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수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글로벌 기업으로서 현대차를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대자동차의 기업사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현대자동차라는 회사의 경쟁력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현대차를 만들기 위해서 창업자와 임직원, 여러 생산직 노동자들의 피땀이 어려 있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거의 모든 시장, 독점적인 시장을 만들어준 정부의 입김도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현대차가 끊임없이 기술 개발을 하고 키워보겠다라는 의지가 결국은 지금 꽃을 피워서 글로벌 카 메이커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으로 시작했던 현대자동차 기업사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있는 기업사를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 지금까지 말랑말랑 기업사 고영경이었습니다.